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1월에 예정된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개된 것입니다. 벌써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뼈아픈 지적과 함께 한국도 핵무장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규모의 미사일 발사대를 전방에 배치하며 도발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미 대선 직전에 또다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다면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의 핵 위협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종연구소의 한반도 전략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신 정성장 센터장님과 함께 다른 곳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한국의 핵 위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핵안보 전략 포럼의 정성장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2001년부터 세종연구소에서 네. 북한 정치와 군사, 북핵 문제 그리고 남북한 관계 통일 문제 등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현재 한국 핵안보 전략 포럼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이곳은 어떠한 단체인가요? 이 포럼에는 국제정치,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전문가, 핵공학자, 예비역 장성, 전직 외교관 등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핵안보 전략 포럼은 한국이 국가 생존을 위해서 자체 핵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한국 핵안보 전략 포럼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라는 분들이 모인 단체라는 거죠? 예. 찬반 양론이 대립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아, 네. 반드시 이게 더 커져가지고 대한민국이 핵무장하는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지만 북한이 남한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북한 정권도 종말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결코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생존용이었고 최고 지도자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내용이라는 시각에 대해서 정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련이 해체되었을 때 네. 1991년에 북한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당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의 안보에 미국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그 미국이 무너져가지고 공산화됐다 하면은 우리는 핵무장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처럼 북한도 소련의 안보를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소련의 가장 중요한 우방인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 당시에 핵무장을 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에 북한의 개발은 생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가 갖고 있는 그 위력이라는 건 재래식 무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발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 거죠. 그래서 북한의 어떤 90년대 개발은 생존용이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김정일 집권하고 나서 김정일이 핵무기 가지고 또 미국이나 여러 국가들하고 협상을 하잖아요. 중국이나 한국하고. 네. 그러면서 협상용 성격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권하자마자 2012년에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북한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하고 중국의 반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7년까지 계속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죠. 또 김정은에게 있어서 최대의 업적이 바로 핵개발 아닙니까?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 북한 핵무기는 더 이상 생존용도 협상용도 아니고 그리고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ICBM까지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이 ICBM 개발이 우리한테 상당히 큰 위협이 되는 건 뭐냐면은 북한이 ICBM을 가지고 있으면 유사시 북한이 남한에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미국이 북한의 핵으로 보복을 하면은 북한은 ICBM 가지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ICBM 개발의 목적은 뭐냐면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유사시 미국이 개입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는 셈이죠. 그래서 북한 핵무기는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서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박사님께서 이제 ICBM을 말씀을 하셨는데 요번에 이제 북러 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러시아에서 이제 MIRV 다탄두 미사일 관련된 기술을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러시아가 북한의 타탄두 ICBM 기술까지 지원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푸틴이 평양을 방북하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은 푸틴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어떤 조약에 서명한다 하더라도 그게 동맹관계 복원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내다봤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조약은 과거 냉전 시대의 조약, 그 동맹 조약을 완전히 복원하고 거기서 더 나간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뭐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지만은 우주 분야라든가 AI라든가 정보통신 이런 데서까지 협력하는 건 아닌데 관광이나 농업 뭐 이런 가벼운 분야에서 북한하고 협력하는데 러시아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첨단 분야에서까지 협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타탄두 ICBM 개발까지 지원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결코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일각에서 이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탄두 기술까지 넘어갔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적성국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는 이제 대한민국의 주요 그 경제 관련된 이제 수출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됐으면 대한민국도 그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한 핵 전문가로 보셨을 때 이런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적성국으로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음에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질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는 뭐 한국하고 북한에 대해서 형식상으로 등거리 외교를 펴는 듯 했지만은 실제로 북한보다는 한국에 더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협력해봤자 뭐 러시아가 얻을 게 없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러시아의 관광객도 많이 가고 뭐 현대차라든가 협력할 분야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과 협력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졌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그런 포탄이라든가 미사일을 이제 북한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제 포탄하고 미사일 지원했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 국가에 포탄 수출하면은 그 국가들이 갖고 있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한러 관계는 근본적으로 심각하게 악화됐고 또 러시아가 올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그걸 갱신되는 걸 막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 국제사회의 뭐 대북제재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푸틴이 북한은 자체 구상을 갖고 있다. 이거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었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푸틴이 방북을 하면서 기존의 해외 달러 중심의 결제 체제를 넘어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체제랑 무관하게 그냥 북한에 지원을 하겠다. 북한과 교류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고 사실상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한러 관계는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북한의 핵무기가 이제 더 이상 생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이 현재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적화 통일도 생각하고 이런 무기들을 고도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지금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한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두 개의 국가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유사시 그러니까 남한을 핵무기로 평정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적화 통일을 처음부터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은 남북한 간에 만약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은 그걸 계기로 해서 무력 적화 통일까지 갈 수 있다. 이 남북한 간의 관계가 상당히 불안정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뭐 NLL이건 아니면 휴전선에서 교전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서로 지금 압도적인 대응을 천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압도적인 대응이라면은 내가 가령 실수로 한 발 쏘면은 저쪽에서 한 두세 발이나 한 10발 정도 쏘고 또 그럼 10발 정도 쏘면 저는 한 100발 정도 쏴야 되죠. 그럼 저쪽은 1000발 정도 쏴야 되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우발적인 사고가 완전히 전면전으로 확대된 국지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훨씬 앞서 있잖아요. 그럼 재래식 무기가 쟤네들 게임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북한 군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이제 재래식 무기에서 열세를 인정하고 거기서武力적으로
포기하고 그냥 손들 것인가 아니면은 핵무기로 보복을 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북한 군부에서는 그러니까 김정은 설득해서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는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고, 김정은도 만약 핵무기 사용하지 않고 만약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선다고 하면은 군부로부터 나약한 지도자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정권 유지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에서 열세에게 놓이게 되는 경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우리가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은 북한이 재래식전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핵을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우리가 당연히 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핵이 없는 경우에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핵무기 가지고 평양 공격한다고 하면은 북한은 혼자 죽지 않겠죠. 그러면은 서울과 도쿄, 워싱턴 같이 죽자는 식으로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이 본토가 공격받으면 당연히 핵으로 보복하겠지만은 본토가 핵으로 공격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북한하고 핵전쟁까지 한다.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생각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현대 역사에 실전에 핵무기가 사용된 건 일본밖에 없는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제 위협용으로만 생각하고 있고 절대 사용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박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거랑 약간 이제 뭐 상반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북한을 보죠. 우리 사회의 안보 불감증이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데, 뭐 임진왜란 전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려는 징후가 있었지만은 그런 징후를 무시하고 있다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일 합방도 그렇고 6.25 전쟁 전에도 북한이 남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라든가 보고가 있었지만 그걸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 당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바깥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대부분의 러시아 전문가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할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니까 러시아 전문가들이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그리고 뭐 중동에서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했죠. 지금의 어떤 상황은 과거하고는 이제 질적으로 다른 예측 불가능한 어떤 그런 전 세계적 불안정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보고 있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당한 걸 보면서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많은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무엇보다 재래식 무기에서는 남한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재래식 무기만 놓고 보면은 한국은 세계 5위 정도,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보다도 지금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GFP 기준인 거고요. 재래식 무기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재래식 무기만 놓고 봤을 때 북한은 32위, 34위 그 정도입니다. 재래식 무기에서는 북한은 남한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핵을 가지면은 북한으로서는 남한에 대해서 절대적 우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민들이나 간부들한테 충성심을 요구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명분이 되는 거죠. 내가 비로소 북한을 핵 보유국의 지위에 올려놨고 남한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무시 못할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코 이제 핵을 포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김정일 정권부터 핵 관련된 북한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국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잖아요, 북한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정은이 아버지의 세대를 그대로 답습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정일과 김정은의 국방정책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일은 자신의 체제 생존을 위해서 군대의 충성심에 많이 의존을 했고 간부들한테 상당히 많은 별을 달아줬죠. 그러나 이제 정작 국방력 강화, 핵무력 강화에 대해서는 김정은처럼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중국 눈치 보고, 러시아 눈치 보고,
그래서 이제 비핵화 협상에도 좀 참여를 하고. 근데 김정은은 김정일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체제 승전을 위해서는 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확고한 이제 입장이 있었고, 김정일이 사망하자마자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북한 핵보유국이라고 이제 천명을 하고, 뭐 중국이 제재하든 뭐 시진핑이 뭐라 하든 간에 무시하고 2017년까지 계속 북한은 시간표대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올인했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김정은은 그러니까 북한 이제 핵을 가졌으니까 이제 안보는 나한테 맡겨달라고 하면서 북한 군부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 상층부에 나이 든 간부들 많이 있는데 그 나이 든 간부들이 잘 차지하고 있으면 군대가 제대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군대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고령의 간부들을 다 많이 바꿨죠. 쫓아내고, 네. 예, 젊은 간부들로 교체를 하고, 그리고 또 경제 핵 병진 노선이라는 걸 전명을 해서 북한에서 가장 좋은 기계는 군대가 갖고 있었는데, 군대가 갖고 있던 군수공업 부문의 기계를 경공업 제품 만드는 데로 좀 옮기고, 그러니까 핵에 집중을 하면서 일반 어떤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걸 가지고 경제 발전에 돌리고, 그래서 김정은은 기본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그러니까 전념을 해왔다. 그 이유는 핵 개발에 드는 비용이 뭐 적지 않지만은 대규모 재래식 군대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에 비하면 가성비가 높거든요. 네네. 이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핵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김정은은 가성비 면에서 핵이 확실히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수소폭탄까지 개발하고 ICBM까지 개발하니까 결국 트럼프도 김정을 만나준 거 아닙니까? 이제 미 대선이 불과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의 후보 사퇴 이후 더욱 치열해진 미 대선은 한국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핵무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지속해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핵무장을 두고 지금처럼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예 자체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라는 최악의 적을 둔 미국의 입장에서도 두 국가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견제할 수 있는 한국이 핵을 가져야 하는지 많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종연구소의 한반도 전략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신 정성장 센터장님을 모시고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한국은 안보를 위해 미국의 확장 억제나 전술핵 재배치 또는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서 자체 핵 보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미국의 확장 억제나 전술핵 재배치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선 근거가 있을까요? 한국이 현재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 억제 그리고 해구산에 의존하고 있죠. 네. 그런데 확장 억제나 해구산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거는 북한이 ICBM이 없으면은 뭐 북한이 한국 핵 사용했을 때 미국이 맘 놓고 북한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ICBM이 있다면은 이 미국도 본토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우방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자국민 수십만에서 수백만 죽는 걸 감당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미국의 여론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에서 매년 미국 국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작년도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한국이 북한에 침공을 나갔을 때 도와줘야 됐냐라는 데 대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응답이 한 50%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은 그러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의견이 50% 이상이었는데 공화당 지지층은 도와주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이 한 53%, 그러니까 50% 이상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 공화당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 목소리를 듣겠습니까? 공화당 지지층 목소리를 듣겠죠. 트럼프가 더 이상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 같은 잘 사는 나라가 왜 미국한테 안보를 의존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공화당 지지층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 공화당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어떤 자국민이 희생당하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한국을 지켜줄 가능성이
약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과거에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이상 내라고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9억 정도 냈다면은 그게 아니라 45억 정도 내라. 이 45억 정도는 뭐 주한미군의 급여까지 포함이 되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길 원한다면은 뭐 주한미군의 급여까지 내라, 왜 그거 못 내냐, 예,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100번 이상이나 얘기를 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에도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뭐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아니면 감축할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 그리고 한미연합 훈련도 줄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그 병력 투입에 대한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28,500명. 네. 그래서 그게 국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뭐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까지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법안을 개정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한국의 뭐 미군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계속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이 나갔는지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충분히 붙이고 장구치고 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다른데, 중동이나 다른 데로 본토로 주한미군 뺐다가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고, 뭐 트럼프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뭐 주한미군하고의 뭐 한미연합 훈련 규모를 5분의 1로 줄이거나 뭐 몇 분의 1로 줄이거나 하는 거는 의회 승인 필요 없잖아요. 네네. 예,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협상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은 지금 러시아랑 군사협력하면서 전략 핵잠수함도 만들겠다, 그런 입장이고, 또 지금 다탄두 미사일 개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다탄두 ICBM을 개발하는 건데,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그 ICBM 기술이 확실하게 입증이 안 됐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좀 우려를 갖고 있는 거고, 다탄두 ICBM까지 개발에 성공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북한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인식이 커지기 때문에 북한의 핵은 그대로 두고 ICBM만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죠. 다각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 특이사항이 있었죠. 트럼프 최측근 프라이츠가 동맹국들의 해구산을 전면적으로 확대시키고 더 공고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입장을 비춰봤을 때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랑은 상반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라이츠 생각보다는 트럼프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죠.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한미군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를 100번도 넘게 얘기하고, 한미연합훈련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다 이제 트럼프의 얘기죠. 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느니 자체 핵 개발에 의존하게끔 자신은 허용하겠다, 그런 얘기도 다 트럼프 얘기고, 그러니까 뭐 트럼프 측근들하고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크리스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하고 엘브리치 콜비 전 국방부 유명하죠. 요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네. 부차관보, 이 사람들의 입장이 트럼프에 좀 가까운데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 측근의 뭐 여러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는데, 플라이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국에 왔을 때 만나보고서 좀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을 하고, 뭐 플라이츠 얘기 들어보면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나 뭐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나 큰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 문제를 빼고는 트럼프하고는 좀 생각이 달랐고, 그러니까 이 공화당에서도 전통적인 주류가 있죠. 트럼프는 전통적인 사고를 가진 정치인이 예, 예. 아닙니다. 아, 네. 예. 근데 철저히 사업가라는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예, 사업가적 기질과 협상 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 비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하고도 만나서 협상을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바이든이나 뭐 공화당 주류하고는 좀 생각을 달리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재선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끊겠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을 하게끔 하겠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협상 안 하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이 지원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양쪽에 압박을 가해가지고 평화협정 체결하게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트럼프의 생각
생각하고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미 동맹, 뭐 한미일 군사협력 이 분야에 있어서는 트럼프보다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어떤 입장을 좀 뭐 대변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안에서 여러 분파가 생긴 건가요? 트럼프 행정부 일기 내에서도 보면은 전부 다 생각이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에서도 볼튼 보좌관 생각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생각하고 대북정책 특별대표하고 생각이 각기 다 달랐죠. 트럼프 생각하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었다고 뭐 속된 말로 할 수가 있는데 크리스 밀러 같은 경우에 트럼프 임기 2개월 전에 트럼프가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부분 철군 지시를 내리니까 그대로 집행을 했잖아요. 우방 반대하고 미국 내에서 반대하고 트럼프의 지시를 즉각적으로 이행할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기 행정부에서는 주요 요직을 차지하겠죠. 네. 일기 행정부에서는 트럼프가 자기 뜻대로 이제 대외 정책을 끌고 가지 못했다면은 이기는 분명히 다를 거다. 트럼프가 주축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이 자체 핵 보유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창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의 핵 잠재력 보유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과연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그런 기회창이 열릴 수 있을까요? 이미 2016년 그 대선 기간 동안에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그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느니 핵 개발하게끔 놔두겠다는 얘기를 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한국이 핵무장하는 걸 용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트럼프의 입장은 비확산론자들의 입장하고는 다릅니다. 비확산 체제를 지금은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이미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지금 뭐 거의 간접적인 전쟁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금 방관하고 있는 데다가 더 나아가서 북한을 또 이제 도와주고 있잖아요. 비확산 체제라는 건 이미 실패한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계속 핵무기 내려가겠다는 입장이죠. 북한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죠. 근데 미국 혼자서 이 동북아의 3개국을 상대한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은 북한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고 일본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중국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사용의 핵연료만 가지고도 뭐 수천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을 커버하고 일본이 중국을 커버하게 되면은 미국은 3개 국가를 감당하는데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생각은 이제 전통적인 비확산론자들의 생각하고 다르다. 그리고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이제 크리스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크리스 밀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중국의 위협이 너무 과장돼 있고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미국의 국방비 지출 한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국방비를 한 절반 정도 줄이려면은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도 줄여야겠죠. 그리고 크리스 밀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미국은 중심적 역할이 아니라 지원한 역할을 물러설 거다. 이 인도태평양에 있는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핵을 갖고 있지 않은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핵을 가진 북한하고 그 다음에 중국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 밀러는 과거엔 금기시됐던 것들, 그 핵무장이죠.에 대해서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트럼프가 재선되면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한미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같았다. 근데 트럼프가 재선되면 그건 끝날 거다.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도 가져가는 게 맞고 미국이 북한하고 군비 통제하는 거 그거 자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주한미군 28,500명 그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국방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있겠죠. 엘브리지 콜비라고 거부 전략이라는 책을 쓴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트럼프가 재선되면 국가안보 보좌관이 될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는 걸로 거론된 인물이죠. 엘브리지 콜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이 중국만 감당하는 것도 벅차다. 비유를 들면은 미국은 헤비급이고 중국도 헤비급이고 북한은 미들급인데 미국이 미들급인 북한 상대하느라 지쳐가지고 헤비급인 중국을 상대 못하면 되겠느냐. 미들급인 북한은 남한이 상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한국이 핵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던 폼페이오까지도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한국 핵잠재를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할 수 있고 핵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제 최근에 보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한 의지가 있으면, 강한 의지가 없으면은 핵보의 방향으로 가기 어렵겠지만 강한 의지가 있으면은 미국을 설득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례를 보더라도 인도가 핵실험하고 파키스탄이 핵실험했을 때 두 국가에 대해서 제재하다가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원자력 협정도 체결하고 파키스탄은 그냥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지원까지 했어요. 미국에 눈 감아주면은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무역에 지금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하면 망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한국 경제가 폭망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북한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리고 중국도 좋아하지 않겠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폭망해가지고 미국이나 서유럽이 포탄 수출 못하면은 그만큼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는 포탄 미사일 절반 정도 줄어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서도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그 미중 간의 해군력 전이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 지금 미국의 제대로 된 조선소가 별로 없죠. 네. 그러니까 조선 분야에서는 중국하고 한국이 최강이잖아요. 한국의 협력이 이제 기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너무 우리 스스로를 좀 낮게 평가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를 무시하는데, 우리가 만든 상품을 별 질이 안 좋은데 한국이 좋아서 그냥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경쟁력 있고 좋으니까 한국 휴대폰도 사고 한국의 선박도 구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다른 나라를 봐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이제 국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태까지 그 미국이 이제 주변국들이 핵을 갖는 거를 핵 도미노 현상 방지와 그 다음에 상임 이사국들의 이제 반대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미국이 주도하면 어느 정도 다 무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ICBM 발사하면 항상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가 채택이 됐잖아요. 네. 근데 2022년 2월 이후에 북한이 그동안 ICBM도 많이 쐈죠. 액체연료 ICBM뿐만 아니라 고체연료 ICBM까지 발사하고. 그렇지만 제재가 일절 채택이 안 되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의 비토권 행사에서. 그러니까 이 강대국들 간의 비확산에 대한 어떤 유지를 위한 그 체제가, 공조 체제가 무너진 거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생존을 위해서 핵무장 하겠다는데 미국이 갑자기 이제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랑 손잡고 뭐 한국에 대해서 제재를 채택하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한국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우려하지 않게 되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거든요. 이게 그전에는 이제 미국이 주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상호 확증 파괴 무기의 확산을 절대적으로 금지를 했는데, 이게 최근 갑자기 그 뉴스나 아니면 여러 언론에서 나오면서 가짜 뉴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지상파에서도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속 나오게 돼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지금 들어있는 상태인데,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계기는 마련이 됐다. 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다시 DMZ 일대에서 북한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이 DMZ 일대에서 군사적 활동을 재개한다는 것은 고디어 핵이나 미사일 실험 등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추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여 군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은 수십 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시도했지만 사실상 실패로 끝나며 이제는 한국도 제대로 된 핵 전력을 보유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핵잠수함과 핵탄두를 보유하고 언제든 북한을 타격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한국의 핵무장은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종연구소의 한반도 전략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신 정성장 센터장님을 모시고 한국이 갖춰야 할 핵무장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면서 얼마 전 국회에서 개최된 무궁화 포럼에서도 한국이
우선 핵 잠재력과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한국이 왜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한국의 민간 발전소에 사용이 되는 농축우라늄의 한 3분의 1 정도를 러시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모두 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방향으로 좀 가야 할 충분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국제 시장에서 이 우라늄에 대한 농축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도 폭등을 하고 있고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 이제 유럽과 함께 공동 생산하는 그리고 공동 공급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한미 원자력 협정도 개정이 가능해지고 우라늄 농축 시설 갖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의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면은 뭐 핵실험은 필요하지만 우라늄 가지고 핵무기 만들면 핵실험 필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핵무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핵잠재력 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슈퍼컴퓨터 돌리면은 실험 안 하고 3개월 안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고 1년에 12개 정도 핵폭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던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 해결료를 네네. 재처리하는데 필요한 재처리 시설 만드는데도 한 5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매달 1개 정도 내지 또 2개 정도 핵무기 만드는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데 뭐 굳이 핵실험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하고 반드시 핵실험 필요하다고 뭐 주장하는 전문가들 간의 의견이 뭐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뭐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박사님께서는 어느 쪽이신 건가요?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 같은 초보적 핵무기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겠죠. 터지긴 터지겠지만은 그게 유사시 뭐 2개 중에 1개는 터지고 1개는 안 터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가정입니다만 한국이 이제 핵무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국가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 어느 정도 위력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뭐 공개적으로 핵실험 안 했지만은 핵무기를 보유한 걸로 인정을 받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라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면은 뭐 핵실험하지 않아도 핵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이스라엘처럼 NCND 방향으로 갈 수가 있죠. 핵무기를 만들고 나서도 대외적으로는 그걸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방향으로. 네네. 그렇게 되면은 국제사회가 한국을 제재할 명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플루토늄 가지고 핵무기 만들어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은 국제사회의 반대라든가 뭐 제재가 다가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은 우라늄 가지고 뭐 농축해서 핵무기 만들면은 그런 걸 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은 저 박사님께서는 대한민국은 이제 이스라엘과 같은 행보로 가는 게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드시 그건 아니고 하나의 선택지로서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사용 후 해결료를 이제 재처리해서 핵무기를 만들면은 훨씬 더 많은 네네. 핵무기, 수천 개의 핵무기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뭐 핵실험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도 같은 경우는 핵무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탄두를 장착을 안 해서 보관만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제 핵탄두까지 이제 장착을 해놓은 상태에서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유불리를 따졌을 때 이제 대한민국에게 어떤 입장이 더 좋은 건지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핵탄두 개발해서 유사시 장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면 굳이 항상 뭐 장착해 놓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박사님께서 얼마 전에 책을 출간하셨다고요? 책 제목이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인데요. 집필하시고 그 어느 정도 판매가 됐을까요? 지금까지 1,500권 뭐 정도가 판매가 되고 그래서 지금 2세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아,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럼 베스트셀러인가요? 뭐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이 정도면 거의 뭐 베스트셀러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책 한번 이렇게 좀 예. 홍보해 주시죠. 예. 그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간략하게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책에는
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가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한국이 확장 억제나 전술핵 재배치에 의존하는 것에 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지 네. 그리고 자체 핵 보유를 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또 미국 내 여론, 차기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이미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마지막으로는 북한하고 이제 핵군축 협상을 통해서 북한 국제사회에 어떤 편입시키는 방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한국이 핵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의 재래식 무기로 대응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미국이 그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주변국들이 반대를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제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과 대만 그리고 이란 등 많은 나라들이 핵무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 핵무장할 때 일본도 핵무장한다면은 우리한테는 그게 가장 안전한 케이스죠. 왜냐하면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제재해가지고 두 나라를 붕괴시킬 수가 없습니다. 경제를 폭망시킬 수가 없어요. 한국이 단독으로 핵무장하는 것보다는 일본하고 핵무장 같이 하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안전하게 핵무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그러면은 의아한 게 일본은 공격무기를 보유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민 정서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은 이제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에 대한 정서적 감정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 그러면 국내 여론이 그 심상치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핵무장을 하면은 이제 대한민국에게 이제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먼저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동북아에서 러시아, 북한, 중국은 핵무기 보유고를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 핵무기가 없고 미국만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동북아의 운동장은 북중러에 유리하게 계속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동북아의 운동장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이 지역의 안정은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그 일제로부터 이제 병합받았던 그 식민지 통치 경험 때문에 일본에 대한 굉장히 공포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은 과거 일본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도 과거에 한국하고는 이제 위상도 다르고 영향력도 다르고, 그래서 단순히 일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어떻게 지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지 그 전체 큰 그림 속에서 이 안정을 모색을 해야지, 다시 일본이 싫다고 해서 뭐 일본만 바라보고 일본이 핵무장하는 거 싫어서 우리가 핵무장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빗대서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보유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한국이 핵을 보유할 경우 일본이 핵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의 정치인들은 핵을 갖고 싶어 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반핵 정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이 핵 보유를 용인할지는 그건 의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이제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국보다 일본은 자국의 안보에 훨씬 더 심각한 위협으로 바라봐요. 그 경우에는 일본이 먼저 핵무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지금 핵 잠재력도 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있다가는 동북아에서 한국만 비핵 국가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일본 정도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한국의 안보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거나 미국이 한국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은 가야겠죠. 가령 미국이 주한미군 빼겠다고 했을 때 우리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핵무장하든 대만이 핵무장하든 이란이 핵무장하든 그건 그들 국가의 문제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 국가부터 생존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신경을 쓰지. 다른 나라 신경 쓰느라고 우리가 우리 국가 안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 전에 리서치 조사했을 때 대한민국의 핵보유국에 대한 거를 국민들한테 조사를 하니까 76%죠. 76%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했는데 핵이 없는 나라에서 핵을 보유한다고 하면 다들 대부분 두 손 들고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대립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일본은 왜 그런 성향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일본은 1945년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이후에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핵 그러면은 이것을 악마화하고 뭐 범죄시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핵은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대상 이런 어떤 사고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모든 일본 국민들이 다 반핵 입장은 아니지만은 상당수가 핵무장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바뀌려면은 이제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게 국민적 정서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핵이 이제 힘, 뭐 자주권 이런 쪽에 형성화가 됐다고 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핵이란 게 이제 절대악에 가까운 그렇죠. 뉘앙스로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 당연히 핵을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일본 애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이해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남북한 핵 문제에 대한 냉철한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국방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